어머니,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요. 저는 올해 73입니다. 인천 재래시장에서 40년 동안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뼈를 우려내고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루도 허투루 쉰 날이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38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작은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국밥을 끓여야 했거든요. 두 아들은 제 손으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지방국립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작은아들은 전문대를 졸업했어요. 등록금이 밀릴까봐 밤잠을 설쳤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큰아들이 3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똑 부러지는 아이였어요. 대기업 다니면서도 말투가 공손했고 제게 늘 잘해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손주도 낳아줬고 명절 때마다 제 국밥집에 들러서 일도 거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은행 사기가 많대요. 통장이랑 도장은 제가 보관할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나아요. 처음엔 당연히 좋은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며느리가 챙겨준다는데 오히려 고맙죠. 그렇게 제 통장 3개와 인감도장이 며느리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국밥집 건물주가 건물을 팔려고 한대요. 우리가 사두는 게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건물이 팔리면 저는 가게를 옮겨야 하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했는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이랑 제 적금 합치면 딱 맞아요.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아들 거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했을 때 제 큰아들 이름이 아니라 손주 이름을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건물을 사두면 나중에 월세 받아서 노후 생활도 할 수 있고 가게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 그럼 계약할 때 같이 가자.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거래가 복잡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날 며느리는 저를 은행으로 데려갔습니다. 시내 큰 은행 지점이었어요.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본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저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박순자입니다. 생년월일은요? 1952년 3월 15일이에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며느리를 봤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서류 확인이 좀 필요해서요. 그러고는 뒤쪽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직원이 자꾸만 제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며느리가 제 앞에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빽빽한 글씨들이 보였지만 저는 안경을 안 가져와서 잘 안 보였어요. 이게 뭐 하는 서류야? 건물 매매 계약이요. 어머니 돈으로 사는 거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 위에 도장을 찍으려니까 손이 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객님, 잠깐만요. 은행 직원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며느리가 못 보게 살짝 접어서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쪽지를 펼쳤을 때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절대 찍지 마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제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요.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저를 모셔온 며느리가, 손주를 낳아준 며느리가 대체 제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은행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장 안 찍었다고 했더니 며느리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더라고요. 제가 은행 직원에게 오늘은 그냥 갈게요라고 했을 때 며느리가 처음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가게 구석에 있는 큰 솥뚜껑을 닦다가 거기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흰머리가 성성한 할머니가 보였어요. 내가 미쳤나?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저를 모셔온 며느리인데, 손주까지 낳아준 며느리인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며느리가 자꾸만 같은 말을 반복했거든요.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사기 많이 당하신대요.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은 제가 보관하는 게 안전해요. 어머니, 명예 변경하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아요. 처음엔 그냥 조심하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며느리가 커다란 보자기에 싼 약재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한의원에서 보약 지어왔어요. 요즘 기력이 없어 보이셔서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약이 얼마나 비싼데 며느리가 제 건강을 챙겨준다는 게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직접 끓여준 약을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구수한 맛이 났어요. 많이 드세요. 하루 3번 드셔야 효과 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약을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너무 멍했어요.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계속 머리가 무거웠어요. 손님이 주문한 것도 자꾸 까먹고 거스름돈도 잘못 주고 국밥에 파를 넣는 걸 깜빡하기도 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이상했습니다. 40년 동안 국밥을 끓였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은행에서 그 쪽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절대 찍지 마세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의자에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시장에서 분식집을 하는 30년 지기 친구예요. 여보세요? 정욱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가 나야. 영자야. 어머, 영자야.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저는 한참을 말을 못하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가, 나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 내 며느리가 내 걸 노리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정욱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자야, 무슨 소리야? 내 며느리 착한 애잖아.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이상한 거야. 요즘 며느리가 자꾸 내 통장이랑 도장 얘기를 해. 그리고 보약을 먹고 나서부터 머리가 이상해. 보약? 정옥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응, 며느리가 한의원에서 지어왔다고 했어. 그거 먹고 나서 정신이 자꾸 멍해지는 거야.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자야. 정옥이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직감일 수도 있어. 하지만 말이야, 여자의 직감은 틀리지 않아.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는 경우가 많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나 어떡해? 일단 조심해. 아무것도 서명하지 말고 도장도 절대 찍지 마. 그리고 그 약 당장 버려.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가방에서 며느리가 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아직 2봉지가 남아 있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몰라.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 서랍 깊숙한 곳에 약봉지를 숨겨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가게 뒤쪽 쪽방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누군가 가게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국밥집 문을 여는 걸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게 쪽을 바라봤어요. 문고리가 또 한 번 돌아갔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유진이요.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코트를 입고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유진아, 이 시간에 왜 왔어? 어머니, 어젯밤에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걱정됐어요. 혹시 편찮으신가 싶어서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화? 나 전화 못 받았는데. 괜찮아요. 제가 너무 걱정한 거예요. 며느리가 커피 한 잔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홍삼차예요. 몸에 좋아요. 잔을 받아드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 온기가 없었어요. 고마워. 그런데 이 시간에 국밥집까지 오다니.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어요. 저는 홍삼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쓴맛 뒤에 뭔가 약간 텁텁한 맛이 났습니다. 맛이 좀 이상하네. 홍삼이 원래 그래요. 다 드세요. 며느리가 제 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계속 쳐다봐서 억지로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어머니, 내일 은행 갈 거죠? 며느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내일? 네, 오늘 못 끝낸 서류 처리요. 도장만 찍으면 다 정리되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슨 정리를 그렇게 해야 돼? 어머니, 요즘 세상이 복잡해요. 명예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상속세도 많이 나오고 복잡해져요.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상속세 얘기야.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며느리의 얼굴에 잠깐 짜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국밥집도 제 명의로 바꾸면 세금도 줄고요. 뭐? 국밥집을? 네, 어머니 명의는 잠깐 쉬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 가게는 내가 40년 동안 지켜온 거야. 내 명의로 바꾼다는 게 말이 돼? 어머니,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아들 거잖아요.
지금 명의만 잠깐 제 걸로 해두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아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처럼 모실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그 말이 따뜻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챙겨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유진아, 나 아직 가게 할 수 있어. 쉴 생각 없어. 어머니, 나이가 있으신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이제 좀 쉬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진아, 오늘은 늦었으니까 그만 들어가. 내일 얘기하자. 저는 일부러 하품을 했습니다. 네, 그럼 어머니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모시러 올게요. 며느리가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며느리가 준 홍삼차를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컵을 물에 여러 번 씻었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핸드폰 알람 소리에 깼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핸드폰을 보니까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고객님의 계좌에서 2천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2천만 원? 저는 어제 돈을 쓴 적이 없는데요. 급하게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틀렸어요. 3번째 만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어젯밤 11시 47분 모르는 계좌로 2천만 원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김유진이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통장을 며느리가 가지고 있었고 비밀번호도 며느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허락도 없이 돈을 빼간 거예요. 2천만 원이나요. 저는 그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명절도 없이 일했어요.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아니, 며느리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며느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건 제가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경찰이 믿어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바로 그때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출근하셨어요? 며느리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국밥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급하게 주머니에 숨겼어요. 은행 거래 내역 화면이 보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응. 방금 왔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가게 문 열어야 해. 어머니, 오늘 하루쯤은 쉬셔도 돼요. 제가 단골 손님들한테 문자 보낼게요. 며느리가 제 앞치마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봐야 할까요? 2천만 원 얘기를요. 유진아. 네, 어머니. 어젯밤에 내 통장에서 말을 꺼내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웃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 어젯밤에 급하게 병원비 내야 해서 돈 좀 썼어요. 나중에 다시 넣어드릴게요. 병원비? 네, 우리 아들 감기 걸려서 응급실 갔었어요. 어머니 주무시는데 깨울까봐 그냥 썼어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손주가 아팠다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많이 아팠어? 괜찮아요. 지금은 좀 나았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꼭 은행 가야 해요. 서류 처리 미루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제가 11시에 모시러 올게요. 예쁘게 입고 계세요. 며느리가 윙크를 하며 나갔습니다. 11시 정각, 며느리가 새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연한 핑크색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고 있었어요. 어머니, 출발할까요? 며느리의 차에 탔습니다. 깔끔한 새 차였어요. 언제 바꿨는지 몰랐습니다. 차 바꿨구나. 네, 지난주에요. 어머니 태우고 다니기 편하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안은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어요. 며느리는 가볍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은행일 10분이면 끝나요. 도장 딱 한 번만 찍으면 돼요. 며느리가 신호 대기 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가 문자를 확인하더니 뭔가를 타이핑했습니다. 도착했어요. 며느리가 보낸 문자 내용이 살짝 보였습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요? 왜 도착했다고 알리는 걸까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행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차에서 내리며 제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훅 끼쳤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친절하게 제 팔을 잡고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앉으세요. 창구 직원은 지난번에 쪽지를 건넸던 그 여자분이었습니다. 직원이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어르신, 본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자예요. 생년월일은요? 1952년 3월 15일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확인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어깨를 살짝 눌렀어요. 힘이 들어간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여기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세요. 며느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려고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이게 뭐 하는 서류야? 명예 이전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창구 직원이 일어나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지점장님께 확인 좀 하고 올게요. 직원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서류 다 준비했는데. 죄송합니다. 절차상 확인이 필요해서요. 직원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의자를 끌며 짜증을 냈어요. 요즘 은행들이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느린지 모르겠어요. 한참 후에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르신, 서류 좀 더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이 제 앞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건네는 척하며 작은 쪽지를 함께 쥐어줬어요. 며느리가 못 보게 재빨리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쪽지를 몰래 펼쳤습니다. 지금 도망치세요. 경찰 불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경찰이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빨리 도장 찍으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가방을 꼭 쥐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머니, 도장부터 찍고 가세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급해. 먼저 다녀올게.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 걸었어요. 그런데 화장실 옆에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창구 직원과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비상구 쪽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 보였어요. 어머니,
뒤에서 며느리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숨이 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일했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위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따각따각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비상구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은행 뒤편 골목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경찰서? 아니면 집? 아니에요. 집에 가면 며느리가 찾아올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 큰 길이 보였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40년 장사로 굳은 다리가 무너질 듯 했지만 뛰었습니다. 가방을 꼭 쥐고 뛰었어요. 가방 안에는 지갑이랑 핸드폰, 그리고 며느리가 준 약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에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며느리가 비상구 문을 열고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택시요. 다행히 빈 택시가 서더니 멈췄어요.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재래시장으로요. 빨리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가 길 한가운데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차 안에서 손을 봤더니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유진 며느리라고 떴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며느리였어요.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대체 왜요? 뭐 때문에요? 그 서류에 뭐가 적혀 있었던 걸까요? 은행 직원이 왜 경찰을 불렀다고 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5분쯤 지나서 재래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내려주세요.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시장 입구였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생선 굽는 냄새, 튀김 냄새, 과일 냄새. 40년 동안 매일 왔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욱이 분식집이 보였어요. 오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정욱이가 가게 안에서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자야? 정욱이가 앞치마를 벗으며 달려왔어요. 영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정욱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오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내 며느리가. 말을 하려는데 숨이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일단 앉아. 물 먼저 마셔. 정욱이가 저를 가게 안으로 데려갔어요. 의자에 앉히고 물을 줬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이제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정욱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오가, 내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는 것 같아. 뭐? 정욱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행에서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어.
그런데 은행 직원이 쪽지를 줬어. 지금 도망치라고. 경찰 불렀다고. 세상에. 정욱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 며느리가 쫓아왔는데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어. 영자야, 그 서류가 뭐였는데? 모르겠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어. 며느리가 명예 이전이라고만 했어. 명예 이전? 뭘 이전하는데? 국밥집이랑 내 돈. 정욱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야, 이거 큰일이야. 며느리가 내 전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거잖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며느리가 준 보약 먹고 나서 머리가 이상했어. 정신이 흐릿하고. 보약? 정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자야, 혹시 그 약 아직 있어? 응, 가방에 넣어뒀어. 저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정욱이가 약봉지를 받아들더니 냄새를 맡았어요. 이거 이상해. 한약 냄새가 아니야. 그럼 뭐야? 모르겠어. 근데 이거 경찰한테 가져가야 할 것 같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가게 밖을 봤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내렸어요.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가 시장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는 거였어요. 영자야, 저거. 정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시장 안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가 어떻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안쪽으로 가자. 내 가게 뒷방에 숨어. 정욱이가 제 손을 잡고 가게 뒤쪽으로 데려갔어요. 좁은 뒷방이었습니다. 정욱이가 짐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있어. 내가 나가서 볼게. 정욱이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밖을 봤어요. 며느리가 시장 상인들에게 뭔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70대 할머니 못 보셨어요? 회색 바지에 검은 티셔츠 입으신 분이요. 상인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때 정욱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욱이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 혹시 우리 어머니 못 보셨어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 헤매고 계세요. 치매요? 제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요? 여기는 못 봤는데요. 정욱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혹시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며느리가 명함을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한참 후에 정욱이가 뒷방으로 들어왔어요. 영자야, 며느리가 너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 내가 치매라고? 응,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니나 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멀쩡한데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오가, 나 어떡해. 아무도 날 안 믿을 거야. 괜찮아. 내가 믿어. 내가 증인이야. 정욱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경찰이요? 정욱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어요. 경찰관 2명이 며느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손 놔. 제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며느님이 실종 신고하셨는데요. 저 멀쩡해요. 실종이 아니에요. 어르신, 며느님 말씀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은행에서 갑자기 뛰쳐나가셨다고 하던데요. 경찰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 치매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손대지 마. 정욱이가 며느리의 손을 밀쳤습니다. 이 사람 치매 아니에요. 며느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상한 짓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 재산을 빼돌리려고 해요. 통장에서 2천만 원도 빼갔어요. 정욱이가 외쳤습니다. 며느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제가 통장을 맡아드리고 있어요. 그 2천만 원은 아드님 병원비로 쓴 거예요. 손주가 아팠다고 했잖아.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에서 명예 이전 서류에 도장 찍으시려다가 갑자기 혼란스러워 하시더니 도망가셨어요. 명예 이전은 뭐 하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 노후 준비요. 세금 절약하려고 제 명의로 잠깐 바꾸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전 치매 아니에요. 며느리가 절 속이고 있어요. 경찰관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가족 문제는 서로 대화로 해결하세요. 범죄가 일어난 게 아니면 저희가 개입할 수 없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꺾었습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 정말 위험해요. 며느리가 뭔가 이상한 약도 먹였어요. 정욱이가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약이라고 했는데 냄새가 이상해요. 경찰관이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의원에서 지어드린 보약이에요. 어머니 기력 없으셔서요. 영수증도 있어요. 며느리가 핸드폰에서 영수증 사진을 보여줬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약이네요. 문제없어 보입니다. 아니에요. 그거 먹고 머리가 이상해졌어요. 제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며느리 편이었어요. 며느리가 차분하고 착해 보였거든요. 저는 흥분해서 소리만 지르고 있었고요. 어르신, 일단 집에 가셔서 쉬세요. 며느님이 잘 모실 거예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싫어요. 며느리랑 안 가요. 어머니, 제발이요. 손주가 기다려요. 엄마 찾아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손주요. 제 손주가 저를 찾는다고요. 영자야, 가지마. 정욱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가, 난 괜찮을 거야. 손주가 나 찾는데. 저는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가고 며느리의 차에 탔어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 정말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건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며느리 집이었어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며느리가 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경찰도 사람들도 모두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바스락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문틈 아래로 뭔가가 밀려 들어왔어요. 흰색 봉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며느리 이미 2번이나 같은 일을 했어요. 첫 번째 시어머니, 두 번째 외할머니, 당신이 3번째예요.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편지를 다시 읽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첫 번째 시어머니요? 그럼 며느리한테 전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할머니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는 살아계신데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었어요. 조심하세요. 당신도 위험합니다. 더 알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김지은, 은행 직원. 그리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해도 될까요? 하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박순자예요. 편지 보내주신 할머니 기다렸어요. 편지 받으셨군요. 지은 씨, 편지에 적힌 게 정말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그날 제가 드린 쪽지 기억하시죠? 도장 찍지 말라고 한 거요. 네, 기억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조직이요? 네, 노인들 재산을 노리는 조직이에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여러 번 봤어요.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분들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들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가 할머니 며느리 김유진, 진짜 이름은 박미선이에요. 이미 2번이나 같은 일을 했어요. 세상에. 첫 번째는 5년 전이에요. 부산에서 70대 할머니랑 결혼한 남자의 어머니였어요. 결혼하고 1년 만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대요. 그래서요? 재산이 전부 며느리한테 갔어요. 보험금만 5억이었대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두 번째는 3년 전이에요. 이번엔 재혼한 남자의 외할머니였어요. 그 외할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셨어요. 수면제 과다 복용. 경찰은요? 수사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증거가 없었대요. 노인분들이 스스로 약을 과다 복용한 걸로 결론 났어요. 자살로요. 말도 안 돼요. 할머니, 지금 제가 서류 사진 보내드릴게요. 할머니가 오늘 도장 찍으려던 서류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진이 왔어요. 사진을 열었습니다. 서류였어요. 글씨가 작았지만 확대해서 봤습니다. 재산 전체 명의 이전 동의서,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동의서, 후견인 지정 동의서, 모든 서류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받는 사람은 김유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에 도장 찍으셨으면 할머니 재산 전부가 며느리 명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견인 지정 동의서 때문에 할머니는 치매 환자 취급받고요. 그럼 난 할머니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원에 보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면제를 계속 먹게 되겠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이미 2사람을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지은 씨, 그럼 우리 어떡하죠? 할머니,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제가 증거 자료 다 모아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먹었던 보약도 분석해야 해요. 보약이요? 네, 그 안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을 거예요. 할머니 정신을 흐리게 해서 도장 찍게 만드는 거죠. 정욱이가 맞았어요. 그 약이 이상했던 거예요. 지은 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그 여자 위험해요.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봤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며느리는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려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가 없으면 안 열리는 도어락이었어요. 갇힌 거예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봤어요.
2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릴 수는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정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무슨 일이야? 새벽에. 뭐가 큰일이야. 며느리가 이미 2사람을 죽였대. 나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뭐? 은행 직원이 편지 보냈어. 증거도 있대. 지금 며느리 집에 갇혀 있어. 영자야, 경찰 불러야 해. 지금 당장.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저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저 신고하려고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행 직원 이야기도, 서류 이야기도, 보약 이야기도요.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전화를 끊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새벽 6시쯤 됐을 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나 봐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에 경찰관 4명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 직원 지은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은 씨가 달려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며느리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이? 김유진 씨 맞으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보험 사기 및 노인 학대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일단 가방 좀 확인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며느리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 통장, 제 신분증, 그리고 제 인감도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할머니 거 맞으십니까? 경찰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네, 제 거예요. 제 도장이랑 통장이에요.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할머니 몰래 2천만 원을 인출하셨습니까? 그건 급한 일이 있어서. 김유진 씨, 동행하시죠.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들은요? 우리 아들 어떡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 생각이 났거든요. 하지만 이건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며느리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창문에서 지켜봤어요. 할머니, 이제 안전하세요. 지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우세요. 많이 힘드셨죠? 저는 지은 씨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구속됐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 나왔어요. 70대 노인 3명을 상대로 재산을 편취하고 살인을 기도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뉴스 화면에 며느리 얼굴이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인천의 한 국밥집 주인으로 며느리의 수법을 눈치채고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기자들이 국밥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하셔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떨렸어요. 할머니, 며느리한테 속을 뻔하셨는데 무서우셨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지만요. 더 무서운 건 침묵이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기만 했으면 전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은행 직원분이 쪽지를 주셨거든요. 그 쪽지 한 장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그리고 30년 지기 친구가 절 믿어줬고요. 인터뷰가 방송에 나간 후 많은 분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희 엄마도 비슷한 일 당할 뻔했거든요. 덕분에 우리 부모님도 조심하게 됐어요. 손님들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며느리도 있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김유진은 노인 3명을 상대로 재산을 편취하고 수면제를 과다 투여해 살인을 기도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큰아들과 마주쳤어요. 엄마. 큰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야 했는데. 큰아들이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손주는 큰아들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제가 도와주기로 했고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국밥집 문을 열었어요. 새벽 4시 일어나서 뼈를 우려냈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국밥 한 그릇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오늘도 맛있겠네요. 사장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사하세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었을 때 누군가 가게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지은 씨였습니다. 어머, 지은아. 어떻게 왔어?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국밥도 먹고요. 지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앉아, 곧 끓여줄게. 국밥을 끓여서 지은 씨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그날 진짜 용감하셨어요. 지은 씨가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야. 그냥 살고 싶었어. 할머니 덕분에 다른 분들도 조심하게 됐어요. 은행에서도 이제 더 꼼꼼히 확인해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쪽지 한 장이 할머니 인생을 구했네요. 맞아. 내가 준 쪽지 한 장이 날 살렸어. 솥뚜껑을 열자 또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엔 71년을 버텨온 제 삶의 냄새가 있었어요. 새벽의 땀 냄새, 눈물의 짠 냄새, 그리고 희망의 따뜻한 냄새. 저는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됩니다. 다시 벌면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잃으면 안 됩니다. 특히 나 자신을요. 제가 저를 믿었기에 여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응? 아무것도. 그냥 고마운 생각. 뭐가요? 살아있다는 게. 지은 씨가 웃었습니다. 가게 문이 또 열렸어요. 정욱이가 들어왔습니다. 영자야, 장사 잘 되네. 그럼 덕분에. 내가 떡볶이 좀 가져왔어. 같이 먹자. 정욱이가 떡볶이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셋은 국밥집 구석에 앉아서 국밥이랑 떡볶이를 나눠 먹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할 필요 없다는 걸요. 힘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 없다는 걸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오늘도 국밥을 팔 겁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한요. 왜냐하면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제 것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